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한 불빛과 끝없는 욕망으로 들끓었다. VVIP들만을 위한 프라이빗 파티가 열리는 스카이라운지는 도시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둔 채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위선적인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검사 강지우는 이 모든 것이 역겨웠다. 그는 어둠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종류의 위선적인 빛은 언제나 소화하기 힘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파티의 주인공이자 그의 현재 목표물인 천마그룹의 박태만 회장을 쫓고 있었다. 박태만은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이었고 그 거대한 몸집만큼이나 더러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비자금 조성, 불법 노비, 주가 조작, 그의 혐의 목록은 끝이 없었지만 교활한 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데는 도같은 인물이었다. 지우는 늑대였다. 냄새를 맡았고 먹잇감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 파티 역시 사냥의 일부였다. 박태만의 주변 인물들, 그의 사업 파트너, 그의 숨겨진 정보까지 모든 정보는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웨이터가 건네는 샴페인 잔을 받아들고 무리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그의 존재감은 옅었지만 그 시선은 그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강 검사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치권에 발을 걸치고 있는 한 변호사가 아는 척을 해왔다. 지우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바람 좀 쐴 겸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야말로 이런 자리가 어울리시죠. 의미 없는 대화가 몇 차례 오갔다. 지훈의 신경은 온통 박태만에게 쏠려 있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왕국에서 왕처럼 행동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고개를 조아렸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저 오만함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는 그 믿음을 깨부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 그때였다. 파티장의 웅성거림이 순간적으로 잦아들었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 한쪽으로 쏠렸다. 지훈 역시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숨쉬는 것을 잊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화려한 조명도, 사람들의 얼굴도, 손에 들린 차가운 샴페인 잔의 감촉도 모두 희미해졌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존재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어깨를 드러낸 디자인은 그녀의 가녀린 목선과 쇄골을 강조했고 잘록한 허리에서부터 유려하게 떨어지는 치맛자락은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아우라.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카리스마였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이었다. 5년 전 그가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버렸던 그의 아내 지훈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매일 밤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따뜻하게 웃던 모습, 그의 품에 안겨 속삭이던 사랑의 말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배신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눈물 젖은 얼굴까지.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인은 그가 알던 윤서연이 아니었다. 과거의 그녀가 따스한 봄 햇살 같았다면 지금의 그녀는 혹독한 겨울의 밤하늘에 뜬 차갑고 외로운 달과 같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아무것도 담지 않는 공허한 눈빛이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길을 열었다. 박태만 회장이 직접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루나 대표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루나 대표. 지우는 그 낯선 호칭을 곱씹었다. 서연이 고개를 까딱이며 박태만의 손을 가볍게 맞잡았다. 박 회장님의 파티인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마저 변해 있었다. 예전의 부드럽고 상냥한 음색은 온데간데 없고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그녀는 최근 몇 년간 금융계를 뒤흔들며 혜성처럼 등장한 사모펀드 이클립스의 베일에 쌓인 대표였다. 이클립스는 부실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회생시키거나 혹은 아예 공중분해시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들의 방식은 공격적이고 무자비했으며 그 중심에 있는 루나라는 이름의 대표는 성별조차 알려지지 않은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 유령이 지금 윤서연의 얼굴을 하고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지훈은 얼어붙은 채 그저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녀가 이클립스의 대표가 된 것일까? 5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녀였다. 지훈마저 그녀를 버렸을 때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의 머릿속이 수만 가지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을 때 그의 시선은 그녀의 옆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충격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대략 4,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주변의 소란스러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서연에게만 의지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은 거울처럼 강지훈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오뚝한 콧날, 고집스럽게 앙담은 입술까지 누가 보아도 그의 아들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5년. 그가 그녀를 떠난 지 정확히 5년이 흘렀다. 계산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잔인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리처드, 그는 속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그가 떠날 때 그녀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걸까? 어떤 것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결과는 하나였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그 순간 마치 그의 시선을 느낀 것처럼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서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찰나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아무것도 담지 않은 차가운 유리구슬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으로 지훈을 스쳐 지나갔다. 그 어떤 놀라움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완벽한 무시. 그것은 증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훈은 움직일 수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깨졌다.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온 신경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서연과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태만이 서연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파티장의 더 안쪽 VVIP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으로 향했다. 지훈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아주 잠시 그녀의 드레스, 자락에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가 예전에 선물했던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프리지아 향이었다. 그 희미한 향기는 지훈의 굳어있던 이성을 마비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서연의 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아니, 윤서연, 나야, 강지훈.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과 냉소가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지훈 검사님, 물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검사님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녀는 의도적으로 검사님이라는 호칭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그와 그녀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말이었다. 저 아이는 지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 아들입니다. 강 검사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녀는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그 손길은 단호하고 매서웠다. 아이, 민준이라고 불린 아이가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는 지훈을 향한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이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에 밝혔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다. 그녀의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지훈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5년 전 그는 그녀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길을 택했다. 박태만의 협박은 실질적인 위협이었고 당시 신참검사였던 그에게는 거대 재벌을 상대할 힘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이별을 고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증오하게 만들어 그녀의 삶에서 깨끗이 사라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지난 5년간 그는 칼을 갈았다. 오직 박태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나면 그녀를 찾아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재회를 선사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여인은 이제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거물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은 그를 완전한 타인으로, 심지어는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파티장의 소음이 다시 그의 귀로 밀려 들어왔다. 박태만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유난히 거슬렸다. 지훈은 깨진 유리 조각이 널브러진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산산조각난 심장 같았다. 사냥은 이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목표는 박태만 하나가 아니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지난 5년간 윤서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든 되찾아야 했다. 자신이 버렸던 과거와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들을. 강지훈의 눈이 늑대처럼 차갑고 집요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혹독한 싸움이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파티장에서 나온 강지훈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서울중앙지검청사,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폐부를 찔렀지만 머릿속을 데운 불덩어리는 식을 줄 몰랐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결 서류 뭉치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무엇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서서 서서히 밝아오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어둠이 걷히고 도시의 윤곽이 드러나는 모습이 마치 지난 5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진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 같았다. 윤서연,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 강민준. 그녀가 경멸을 담아 내뱉었던 그 이름이 심장에 밝힌 파편처럼 계속해서 그를 찔렀다. 내 아들 강 검사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상관이 없다니.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그를 덮쳤. 지우는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모니터가 밝아오자 그는 망설임 없이 검색창에 두 단어를 입력했다. 이클립스, 이클립스. 그리고 루나. 수많은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클립스 사모펀드, 3년 전 혜성처럼 금융계에 등장한 신생 사모펀드. 그들의 투자 방식은 업계에서 저승사자라 불릴 정도로 잔혹하고 정교했다. 부실 기업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단기간에 회생 불가능한 좀비 기업으로 만들거나 혹은 반대로 알짜 자산만 교묘하게 빼돌려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껍데기만 남겨버리는 방식이었다. 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그들의 수법에 당한 기업 오너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번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대표 루나가 있었다. 시장에는 그가 월스트리트 출신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라는 소문부터 정관계의 비호를 받는 거물의 대리인이라는 추측까지 무성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루나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성별, 나이, 국적 모든 것이 비밀이었다. 그런데 그 루나가 윤서연이었다. 지우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알던 서연은 비록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었지만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사랑했고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책방을 여는 것이 꿈이었던 따스하고 부드러운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금융계의 포식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최측근인 김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 이른 새벽이었지만 김 수사관은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다. 검사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김 수사관, 부탁할 게 있네. 이클립스라는 사모펀드, 그리고 루나라는 대표에 대해 알아봐줘. 내가 가진 권한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긁어모아 비공식적인 루트까지 총동원해서. 이클립스 말입니까? 요즘 말 많은 곳인데. 알겠습니다. 혹시 천마그룹 건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럴지도. 일단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은밀하게 부탁하네. 전화를 끊은 지우는 계속해서 이클립스에 대한 정보를 파고들었다. 그들의 지난 투자 내역을 훑어보던 그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이클립스가 무너뜨리거나 인수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천마그룹의 협력업체이거나 박태만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페이퍼 컴퍼니와 연관이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윤서연, 그녀 역시 박태만을 노리고 있었다. 지훈이 법이라는 창으로 심장을 겨누고 있다면 그녀는 돈이라는 칼로 그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내고 있었던 것이다. 목적은 같았지만 방식은 전혀 달랐다. 그녀는 왜 복수인가? 5년 전 박태만의 계략에 빠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으니 그럴 동기는 충분했다.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 그녀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어갔다. 그러나 모든 의문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었다. 내 아들, 민준이.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직접 그녀를 만나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오후, 지호는 강남의 중심가에 위치한 한 초고층 빌딩 앞에 섰다. 빌딩의 최상층 3개층을 통째로 사용하는 이클립스의 본사였다. 통유리로 된 건물 외벽은 주변의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결코 속을 드러내지 않는 거대한 거울 같았다. 윤서연, 그녀 자신처럼 로비에 들어서자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루나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항지훈이라고 전해주십시오. 보안 요원은 인터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께서는 약속이 없으신 분은 만나지 않으십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지훈은 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강지훈. 그의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공무상 중요한 일로 온 겁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시죠. 불응할 시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하겠습니다. 보안 요원의 얼굴이 굳었다. 검사의 방문은 그들에게도 흔한 일이 아니었다. 잠시 동안의 긴장된 침묵 끝에 로비 안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의 비서가 나타나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대표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비서의 안내를 받아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가 순식간에 바뀌며 최고층에 도달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고 미니멀한 공간이 나타났다. 화이트와 블랙톤으로 이루어진 내부는 그 어떤 장식도 없이 극도로 절제돼 있었다. 마치 모든 감정이 거세된 공간 같았다. 비서는 가장 안쪽에 있는 대표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들어가시죠.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고 문을 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넓은 사무실. 그 중앙에 놓인 거대한 책상 뒤로 윤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몸에 딱 맞는 하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무슨 일이시죠? 강지훈 검사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 중 하나일 텐데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행차하시고. 그녀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더 차갑고 가시 돋쳐 있었다. 지훈은 책상 앞으로 다가가섰다. 어젯밤에 다 못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그제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저와 검사님 사이에 다 못다한 얘기가 있었던가요?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만. 민준이. 지훈이 단도직입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꺼내자 서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다시 완벽한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내 아들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마시죠. 불쾌하군요. 내 아들이기도 해. 그렇지. 지훈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나이가 5살이야. 내가 떠난 지 정확히 5년 됐어. 부정할 생각 마. 서연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을 발 아래에 둔 채 그녀는 등을 보이며 말했다. 맞아요. 당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죠. 가끔 고집 부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긋지긋하게 당신을 떠올리게 하니까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지훈의 가슴에 밝혔다. 그런데 그게 뭐죠? 그래서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라도 하시겠다. 5년 전에 나를 버리고 떠날 땐 언제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널 지키기 위해서 서연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경멸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시시한 변명은 집어치워요. 당신이 날 버리고 사라진 그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박태만의 함정에 빠져 모든 걸 잃고 억울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고, 내가 세상의 끝에 서서 절망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지?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떠났던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지난 5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난 인간이기를 포기했어. 괴물이 됐다고. 이제 와서 당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나 혼자 지켜냈고 나 혼자 키웠어. 당신은 그 아이의 인생에 점 하나 찍을 자격도 없어. 그녀의 모든 말은 진실이었다. 지우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통스러운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는 완전히 루나 대표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이제 개인적인 용무는 끝났습니까? 그렇다면 공적인 얘기를 좀 하죠. 강 검사님, 당신이 천마그룹을 수사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당신의 정의는 더디고 구멍이 많더군요. 나는 내 방식으로 박태만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니 내 앞을 가로막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내 계획에 방해가 된다면 그땐 당신도 내 적이 될 테니까.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선전포고였다.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서연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보았다. 강한 척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 역시 고통받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온 지훈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를 향한 죄책감,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박태만을 향한 분노가 뒤엉켜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박태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제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서연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자신의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다가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증명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의 방식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막아야만 했다. 그녀가 스스로를 파괴하기 전에 이제 그의 싸움은 두 개가 되었다. 법정 안의 적, 그리고 법정 밖에 너무나도 사랑했던 또 다른 적. 지훈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는 이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해야만 했다. 이클립스 본사를 나선 후 강지훈의 세상은 5년 전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채 소용돌이쳤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연이 던진 날카로운 말들로 가득했다. 이제 와서 당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현재의 것이었지만 그 고통의 뿌리는 5년 전 그날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5년 전 남산타워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 그의 품에 안겨 있었고, 당시의 지우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진 속 서연의 미소는
따스한 봄햇살 그 자체였다. 지금의 얼음, 여왕 같은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지훈의 눈앞으로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5년 전, 강지훈은 이제 막검사로 임관한 햇병아리였다. 하지만 정의에 대한 열정과 패기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서연은 그런 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대단한 집안의 딸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견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실한 사업가였다. 서연과 지훈은 소박하지만 서로에게 온전히 기댄 채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지훈 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밥은 먹고 하는 거죠. 야근을 밥 먹듯 하던 그를 위해 도시락을 싸들고 검사실을 찾아오던 그녀의 따뜻한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그녀가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하던 그 짧은 시간이 그에게는 세상 가장 큰 위안이었다. 비극은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유성정밀, 이 대기업인 천마그룹의 자회사에 납품한 부품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터져나왔다. 천마그룹은 유성정밀이 원가를 아끼기 위해 저급 재료를 사용했다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성정밀을 악덕 기업으로 몰아세웠다. 아닐세, 강서방, 나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평생을 기술 하나 믿고 정직하게 살아왔네. 이건 명백한 함정이야. 서연의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세상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계약서는 교묘하게 유성정밀에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모든 증거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왔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 사건은 강지훈이 속한 형사부에 배당되었다. 지훈은 사건에서 손을 떼려 했다. 장인이 될 사람의 사건을 맡는 것은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아버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강서방만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네. 제발, 제발. 이 사건을 맡아주게. 결국 그는 상사를 설득해 사건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파면 팔수록 무언가 거대한 음모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천마그룹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서류 더미와 씨름했고 마침내 천마그룹이 유성정밀의 핵심 특허 기술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함정을 팠다는 심증을 굳히게 되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불량 자재를 공급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해 모든 죄를 유성정밀에 뒤집어 씌운 것이었다.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던 어느 날 밤이었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그에게 서연이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살짝 상기되어 있었고 무언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아랫배로 가져갔다. 그리고 수줍게 속삭였다. 지훈 씨, 우리 아기 생겼대. 그 순간 지훈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아버지의 억울함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녀에게 찾아온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뱅글뱅글 돌았다. 그의 아이, 그와 그녀의 사랑의 결실이었. 천마그룹의 비리를 밝혀내고 장인어른의 누명을 벗겨드리고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박태만 회장을 소환하기 직전 그에게 비서실을 통해 은밀한 연락이 왔다. 박태만 회장이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박태만은 와인잔을 흔들며 그를 맞았다.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젊은 검사 양반, 아주 패기가 넘치더군.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 있는 법이야.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회장님, 지훈이 차갑게 받아치자 박태만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윤서연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나오는 모습, 장을 보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그녀의 모든 일상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다. 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참 예쁘더군. 뱃속에 아이까지 가졌다지 축하해. 박태만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말이지. 임산부가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음주운전 차량에 치일 수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 안 그런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눈앞의 악마가 주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당신, 자. 선택은 간단해. 박태만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이 사건, 조용히 덮어. 그리고 그 여자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네가 그녀 곁에 있는 한 그녀는 평생 내 감시망 안에서 살게 될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네. 눈앞에서 그 여자와 뱃속의 아이까지 전부 사라지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야. 나 박태만이야. 지훈은 절망했다. 당시 그는 힘없는 신참 검사에 불과했다. 박태만은 정관계와 법조계에 거미줄 같은 인맥을 뻗어놓고 있는 괴물이었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저 괴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희생될 것이 분명했다. 경찰에 신고 박태만은 그가 신고할 것도 그 신고가 묵살될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의를 택하고 서연과 아이의 목숨을 도박에 걸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겁자가 될 것인가? 결국 그는 선택을 내렸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서연과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는 그녀에게서 떠나야만 했다.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고 증오해서 다시는 자신을 찾지 않도록 아주 잔인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그녀를 버려야만 했다. 그것만이 그녀를 박태만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할 유일한 길이었다. 다음 날 그는 일부러 약속을 핑계로 늦게 집에 들어갔다. 그를 기다리던 서연은 지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지훈 씨, 이제 와요. 밥은? 지훈은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우리 그만하자.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네, 뭐라고 했어요? 지금 헤어지자고. 이제 너랑 내 집안 문제에 엮이는 거 지긋지긋해. 그는 일부러 가장 잔인한 말들을 골라서 내뱉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독해져야만 했다. 네, 아버지 회사 문제.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언제까지 내가 이 짐을 지고 가야 하는데. 나도 내 앞길이 있어. 이제 막 시작하는 검사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서연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거짓말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아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그저 짐일 뿐이야. 그 말이 서연의 뺨을 후려친 것과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훈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서연아,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 제발 나를 증오해줘. 안주모.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에서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그는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고 장기 연수를 핑계로 지방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칼을 갈았다. 언젠가 반드시 박태만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그녀에게 돌아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다고 다짐했다. 후 지훈은 긴 한숨과 함께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왔다. 손에 들린 사진 속 서연의 미소가 아프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떠났지만 결국 그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괴물이 되었다면 그 책임의 절반은 자신에게 있었다. 이제 와서 5년 전의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녀가 믿어줄까 설령 믿는다 해도 이미 흘러가 버린 5년의 고통과
상처가 사라질까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박태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 그것이 서연의 아버지에 대한 늦은 정의의 실현이자 그녀의 복수를 완성하는 길이며 그가 그녀와 아들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상처 뒤에 숨지 않을 것이다. 강지훈과 윤서연의 재회 이후 보이지 않는 전쟁에 막이 올랐다. 서울의 법과 돈, 양지, 영디와 음지 임디에서 동시에 거대한 포식자, 천마그룹을 향한 두 개의 칼날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같은 적을 향해 있었지만 서로를 겨누는 칼날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무실은 연일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지훈은 팀을 이끌고 천마그룹의 자금 흐름을 맹렬하게 추적했다. 수십 개의 차명계좌, 유령회사를 이용한 복잡한 돈 세탁 과정은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다. 하지만 지훈은 지치지 않았다. 그의 눈은 5년 전보다 더욱 집요하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검사님, 천마건설 쪽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김 수사관이 수많은 금융거래 내역서 중에서 하나의 파일을 뽑아 지훈의 책상에 올렸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공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입니다. 이 자금이 박태만 회장의 비자금 창구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훈의 눈이 빛났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군. 관련자들 전부 출국금지 조치하고 천마건설 회계팀과 자금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즉시 청구해. 알겠습니다.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지훈은 작전 상황판에 천마건설의 위치를 표시했다. 박태만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공성추였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결정적인 회계 정보나 컴퓨터 파일을 확보한다면 박태만의 목밑까지 칼을 들이댈 수 있었다. 그의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 수사가 아니었다. 서연과 민준에게 떳떳해지기 위한 자신의 과거를 향한 속죄의 과정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금융중심가 테헤란로에 위치한 이클립스 본사, 그곳의 공기는 검찰청의 뜨거운 열기와는 정반대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선 윤소연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데이터의 빛을 받으며 시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표님, 목표 지점 진입 3분 전입니다. 그녀의 충직한 비서이자 오른팔인 최 실장이 보고했다. 서연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명령했다. 계획대로 진행해. 1초의 오차도 없이. 네. 모니터 화면에는 천마화학의 주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천마화학은 천마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이자 박태만이 가장 아끼는 자회사였다. 서연은 지난 몇 달간 비밀리에 천마화학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 하고 시장에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10분간 보유하고 있던 차명 보유 주식을 시장가로 전부 쏟아부어 패닉셀을 유도한다.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트레이더들이 기계처럼 움직였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시장에 폭탄처럼 투하되었다. 천마화학의 주가는 순식간에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비명소리가 증권 게시판을 뒤덮었고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미동도 없이 폭락하는 그래프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져 내리던 날,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절망의 눈물만 흘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돈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태만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고 있었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듯 그녀 역시 그의 제국을 조각조각 해체시켜버릴 작정이었다. 대표님, 천마 측에서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예상했던 바야 그들이 자금을
얼마나 쏟아붓는지 체크해. 그 돈 역시 박태만의 비자금에서 나왔을 테니 그녀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박태만이 아끼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그녀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계산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곳에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강지우는 압수수색 팀을 이끌고 천마건설 본사 앞에 섰다. 진입, 지훈의 명령과 함께 수사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혼란이었다. 사무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웅성거리고 있었고 회계팀 사무실에서는 파쇄된 문서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 수사관이 경비 책임자를 다그쳤다. 어젯밤에 갑자기 그룹 본사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회계 자료를 전부 가져가고 일부는 파기하라고.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정보가 샜다. 하지만 누가 내부 첩자가 있는 것인가? 그때 사무실 한쪽에 켜져 있던 TV 화면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제 오후 천마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천마화학의 주가가 급작스럽게 폭락하면서 그룹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장에서는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윤서연, 이클립스, 서연이 천마화학을 공격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박태만이 그룹 전체에 비상령을 내리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약한 고리들, 즉 천마건설 같은 곳의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의 공격이 의도치 않게 박태만에게 경고 신호를 보낸 셈이 되었고 그 결과 지훈의 압수수색은 빈손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젠장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의 복수심이, 그녀의 조급함이 결국 자신이 짜놓은 판을 망쳐버렸다. 그녀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었다. 박태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차갑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의 공격은 그 증거를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천마그룹 회장실에서는 박태만이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노발대발하고 있었다. 이클립스 루나, 도대체 어떤 년인데 감히 내 것을 건드려. 그의 앞에는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이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상대의 자금력과 정보력이 상상 이상입니다. 마치 우리의 내부 사정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강지훈 그놈은 또 어떻고 하필 이 타이밍에 압수수색을 들어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박태만은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의심과 배신 속에서 살아남은 노회한 맹수였다. 검찰의 압박과 정체불명 사모펀드의 공격이 같은 시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직감했다. 루나라는 년, 당장 뒷조사해 그년이 누구인지, 어디서 굴러먹던 잡년인지 뼈까지 다 발라내. 그리고 강지훈 검사, 그놈 주변도 샅샅이 뒤져 여자관계, 돈 문제, 약점될 만한 건 뭐든지 찾아내. 박태만의 눈이 탐욕과 분노로 번뜩였다. 그는 양쪽에서 자신을 조여오는 덫의 실체를 파악해야만 했다. 그에게는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었다. 법보다 주먹이, 돈보다 협박이 더 빠르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작전 상황판을 노려보았다. 천마건설 압수수색은 결국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서연 때문에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다. 그녀는 지금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었다. 박태만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할 수도 있는 인간이었다. 서연이 계속해서 그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박태만의 칼끝은 분명 그녀와 민준이에게 향할 것이다. 5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도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차가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건이 뭐죠? 오늘 천마건설 압수수색이 있었어. 당신 덕분에 아주 깨끗하게 비어있더군. 지훈이 억눌린 분노를 담아 말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서연이 차갑게 받아쳤다. 그건 당신의 수사가 무능하다는 증거겠죠. 내 방식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제발 그만둬. 서연아, 당신이 하는 짓은 복수가 아니라 자살행위야. 박태만은 그런 식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당신과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 위험서연이 코웃음을 쳤다. 지난 5년간 내 인생보다 더 위험한 게 있었을까? 그리고 내 아이 걱정은 하지 마. 당신 도움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 하는 단절음이 지훈의 심장을 후벼 팠다. 소통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둘 다 공멸할 것이 뻔했다. 지훈은 결심했다.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면 그녀가 스스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어야 했다. 5년 전 그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끔찍한 진실을 그녀의 눈앞에 증거로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것만이 그녀의 위험한 폭주를 멈추고 이 위태로운 공동의 적 앞에서 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김 수사관에게 조용히 연락했다. 5년 전 유성정밀 사건, 그리고 박태만 회장의 당시 행적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재조사를 시작해주게. 특히 그가 나와 내 주변을 사찰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그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지시는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이행되었다. 김 수사관은 특수부 내에서도 가장 입이 무겁고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지훈의 사적인 부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천마그룹 수사와 무관하지 않음을 직감하고 군말 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진실을 파헤치기에는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다. 검사님, 쉽지가 않습니다. 며칠 후 김 수사관이 지훈의 사무실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당시 박태만 회장의 동선과 관련된 CCTV 기록은 대부분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습니다. 주변 인물들을 탐문해봤지만 다들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박태만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여전합니다. 지훈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 괜찮아. 계속해줘. 분명 어딘가에 균열은 있을 거야. 완벽한 범죄는 없는 법이니까. 그는 책상에 놓인 민준이 또래아이의 사진이 실린 아동 실종 전단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서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민준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내가 놓쳐버린 5년. 아이가 처음 아빠라는 말을 배웠을 순간, 첫 걸음마를 떼던 순간, 그 모든 소중한 시간을 그는 알지도 못한 채 흘려보냈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지훈 역시 초조해지기 시작할 무렵 새벽녘에 김 수사관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찾아낸 것 같습니다. 검사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수사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태만의 5년 전 수행비서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름은 최철웅. 당시 박 회장의 온갖 더러운 심부름을 도맡아 하다가 횡령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박태만에게 앙심을 품고 있어요.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 사람 만날 수 있나네? 지금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다만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를 확실하게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이지. 당장 그리로 가겠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의 주차장이었다. 김 수사관의 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최철웅이라는 남자는 5년의 세월 동안 세상에 찌든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안절부절못하며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지훈은 차에 올라타 자신의 검사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강지훈 검사입니다. 협조해 주신다면 최철웅 씨의 신변은 제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최철웅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5년 전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당시 강 검사님의 약혼녀였던 윤서연 씨를 미행하라고.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계속 말해요. 매일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으로 찍어보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산부인과에 가는 것까지도. 최철웅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제가 해고당할 때 몰래 빼돌린 겁니다. 언젠가 복수할 날이 올까 싶어서. USB 안에는 수십 개의 사진 파일이 들어있었다. 5년 전 행복과 불안이 교차하던 서연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은 그녀가 완벽한 감시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최철웅이 목소리를 낮췄다. 강 검사님을 만나기 전날 밤 박 회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차 안에서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검사놈이 계속 까불면 약혼녀에게 불의의 사고라도 생길 수 있다고 전해. 요즘 음주운전도 많고 흉흉한 세상이잖아.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 대화 녹음된 거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제 목소리로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저와 함께 움직였던 다른 팀원들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면 증언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흔들기에는 충분한 증거였다. 지훈은 서연에게 연락할 방법을 고심했다. 전화는 받지 않을 것이고 회사로 찾아가도 문전박대당할 것이 뻔했다. 그는 그녀의 비서인 최 실장의 개인 번호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루나 대표님께 전해주십시오. 5년 전 프리지아 향수와 관련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민준군의 목숨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프리지아 향수는 그가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 암호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몇 시간 후 답장이 왔다. 오늘 밤 10시 청담동 호텔 라스텔라 펜트하우스 라운지. 약속 장소에 도착한 지훈은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잠시 후 서연이 홀로 나타났다. 그녀는 심플한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그녀는 지훈의 맞은편에 앉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시간이 많지 않은 이온 것만 간단히 하시죠. 시시한 옛날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건 아니니까. 지훈은 말없이 테이블 위로 최철웅이 건넨 USB와 사진 몇 장을 인화해 올려놓았다. 서연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했다. 산부인과 앞에서 찍힌 자신의 모습. 혼자 공원을 걷는 자신의 모습을 본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게 뭐죠? 5년 전 박태만이 당신을 감시했다는 증거야. 지훈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태만과의 독대, 서연과 뱃속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잔인한 이별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고통까지. 그는 최철웅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도 들려주었다. 불의의 사고, 음주운전 같은 단어들이 흘러나올 때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라운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이제 그녀도 진실을 알았으니 그를 이해해 주리라, 그의 진심을 받아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있더니 이내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래서요,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였다.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낡은 증거 몇 개로 내게 용서를 구하겠다. 단 한 5년 동안 내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상이라도 해주시겠다. 이 말인가요? 강지훈 씨, 서연아,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그냥 네가 진실을 알아주길 바랐을 뿐이야. 내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진실.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 좋아요. 그게 진실이라고 칩시다. 박태만이 무서워서,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와 자식을 지킬 힘이 없어서 도망친 거군요. 결국
당신은 비겁자였을 뿐이야. 당신의 그 비겁한 선택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나라와 지훈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이런 동정 따위로 내 복수를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에요. 오히려 당신 덕분에 더 확실해졌어. 법정이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은 박태만 같은 괴물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나는 내 방식으로 끝을 볼 거야. 서연아, 제발, 그건 너무 위험해. 위험한 건 당신의 무능함이겠죠. 서연은 차갑게 돌아섰다. 다시는 이런 일로 나를 부르지 마세요.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날수록 나는 당신이 얼마나 하찮은 인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뿐이니까. 그리고 민준이는 당신 같은 비겁자의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라운지를 떠났다. 지우는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던진 진실이라는 카드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에 아무런 상처도 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5년의 증오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했다. 그녀는 그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진실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복수라는 이름의 괴물이 되어버렸다. 지우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사진들을 천천히 쓸어 모았다. 그의 도박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서연은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 위험한 길로 폭주할 것이 분명했다. 그의 손으로 그녀를 막아야만 했다. 그녀가 스스로 파멸하기 전에 강지훈이 던진 진실의 돌멩이는 윤서연의 얼어붙은 호수에 가라앉아 버린 듯했다. 하지만 그 파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부터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를 일으킨 자는 다름 아닌 사냥감으로 전락한 늙은 맹수 박태만 회장이었다. 천마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박태만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비서실장이 내민 보고서를 읽어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입의 문시가에서는 역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래서 이클립스의 루나라는 연애 정체를 알아냈나네. 회장님, 비서실장은 긴장한 기색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보고서의 맨 위에는 5년 전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워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윤서연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박태만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사진 속 얼굴이 나직다고 생각했다. 이 여자는 5년 전 유성정밀 윤 사장의 딸 윤서연입니다. 그리고 당시 강지훈 검사의 약혼녀였습니다. 순간 박태만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잠시 숨을 멈춘 듯 미동도 없이 사진을 응시했다. 이내 그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경련 같던 미소는 점점 커져 마침내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되어 회장실을 가득 메웠다. 이거 정말 재미있게 됐군. 그는 보고서 다음 장에 첨부된 또 다른 사진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그곳에는 유치원 앞에서 서연의 손을 잡고 있는 강민준의 사진이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누가 봐도 강지훈의 어린 시절을 빼다 박은 모습이었다. 이 꼬마는 강지훈의 아들이겠군. 안 그런가네. 회장님, 출생기록과 주변 탐문 결과 강지훈 검사의 친자의 확률이 99% 이상입니다. 기가 막히는군. 나를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검사놈과 내 돈줄을 끊어놓으려는 유령년이 한때 부부가 될 뻔한 사이였고 그 사이에는 놈의 씨앗까지 있었단 말이지. 박태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거대한 맹수처럼 방 안을 어슬렁거리며 생각에 잠겼.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강지훈이 유독 천마그룹에 집착하는 이유, 그리고 혜성처럼 나타난 이클립스가 유독 천마그룹의 사업체들만 골라 공격하는 이유, 모든 것의 중심에는 5년 전의 악연과 복수라는 단어가 있었다. 어리석은 놈들. 복수심에 눈이 멀어 둘이서 손이라도 잡은 모양인데
그게 바로 제놈들 목에 칼을 들이대는 짓인 줄은 몰랐겠지.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는 왕처럼 그는 이제 반격의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저두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있었다. 조 실장. 네. 회장님, 언론사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연락해 아주 재미있는 소설을 하나 써보라고 해. 제목은 정의로운 검사의 추악한 이중생활 정도로 할까. 박태만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강지훈 검사가 전처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의 이익을 위해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 그림 좋지 않아. 이클립스가 공격했던 우리 회사들 목록과 강 검사가 수사하던 목록을 나란히 붙여서 뿌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멍청한 개돼지들이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태만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고 잔인해졌다. 이클립스 그년에게도 선물을 하나 보내줘야지. 요즘 물류센터를 열심히 사들이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곳으로 골라. 밤에 파티라도 열어줘. 시끄럽고 좀 부서지고 피도 좀 튀면 더 좋고. 사람은 죽이지 마. 죽음은 너무 시시하잖아. 공포를 선물해야지. 그의 지시는 명료하고 잔혹했다. 그는 강지훈의 명예와 윤서연의 사업, 그리고 두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인 아이를 동시에 흔들어 완벽하게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주요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강지훈에 대한 의혹 기사로 도배되었다. 단독 K검사, 전처, 사모펀드와 결탁 의혹, 수사기밀 유출, 정황 포착, 자극적인 제목 아래에는 이클립스가 공격한 기업 리스트와 강지훈의 수사 리스트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유착 관계가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된 자료였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특수부 사무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김 수사관이 타블렛 PC를 들고 사색이 된 채 지훈의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지훈은 이미 그 기사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박태만의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손바닥 보듯 훤했. 박태만이 자신과 서연의 관계를 알아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역이용해 자신을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여론의 적으로 만들어 고립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부장검사실에서 호출이 왔다. 강 검사,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부장검사는 책상을 내리치며 노성을 질렀다. 그의 얼굴에도 윗손의 압박을 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박태만 회장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검찰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자네는 오늘부로 천마그룹 수사에서 손떼.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가 내려올 걸세. 그때까지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근신하도록.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손발이 모두 묶여버렸다. 박태만은 법이 아닌 법보다 더 무서운 여론이라는 칼로 그의 목을 쳐버린 것이다. 같은 시각 이클립스 사무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최 실장이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다급하게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타블렛 PC에는 인천 물류센터의 처참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떠 있었다. 새벽녘에 들이닥친 수십 명의 괴한들은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물류센터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고가의 장비들은 박살이 났고 창고에 쌓여있던 상품들은 불에 탔다. 그들을 막으려던 경비 직원들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방해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경고였다. 박태만이 자신의 정체를 알았고 이제는 비열한 폭력까지 동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최 실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다.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는 강지훈의 스캔들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다. 서연은 기사의 내용을 빠른 속도로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두 개의 별개 사건이 아니었다. 자신과 강지훈을 동시에 겨냥한 박태만의 치밀하고 잔혹한 반격이었다. 그녀가 강지훈의 경고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한 결과 박태만에게 둘의 관계를 들키는 빌미를 제공했고 결국 강지훈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녀는 언제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누구의 도움도, 특히 강지훈의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박태만이라는 거대한 악 앞에서 그들은 싫든 좋든 하나로 묶인 운명이었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한쪽도 상처를 입는 끊어낼 수 없는 사슬에 묶여 있었다. 자신의 복수심이, 자신의 오만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과 강지훈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 서연은 난생 처음으로 무력감과 함께 희미한 두려움을 느꼈다. 텅 빈 검사실에서 창밖을 보며 무력감에 휩싸인 강지훈, 그리고 처참하게 부서진 물류센터 사진과 강지훈의 기사를 번갈아 보며 차갑게 식어가는 얼굴의 윤서연. 박태만의 반격은 성공적으로 두 사람을 각자의 절벽 끝으로 내몰았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대로 각자 추락하거나 아니면 서로가 절벽 끝에서 내미는 위태로운 손을 잡거나. 박태만의 역공은 완벽에 가까웠다. 강지훈은 날개가 꺾인 채 자신의 사무실이라는 감옥에 갇혔고 윤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제국에 균열이 가는 것을 목격했다. 각자의 성에서 고립된 두 사람은 뼈아픈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혼자서는 결코 저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강지훈은 며칠 동안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수사에서 강제로 배제된 검사는 유령과도 같았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천막으로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것들을 들춰볼 권한조차 없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담배만 태웠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마치 자신을 비우는 박태만의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법의 칼은 녹슨 쇠붙이가 되어버렸다. 윤서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클립스 사무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파괴된 물류센터의 피해액은 상상 이상이었고 부상당한 직원들의 치료비와 보상 문제까지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금전적 손실보다 더 뼈아픈 것은 박태만이 언제든 자신을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었다는 점이었다. 그녀가 쌓아올린 돈의 성은 폭력이라는 원시적인 힘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강지훈의 기사와 처참하게 부서진 물류센터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두 개의 화면은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복수심이 불러온 나비 효과였다. 그녀는 강지훈을 경멸하고 무시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행동이 그의 발목을 잡고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몬 셈이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어리석은 자멸이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서연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자존심, 증오, 과거의 상처, 그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어야 할 때였다. 그녀는 자신의 오른팔인 최 실장을 불렀다. 강지훈 검사 개인 연락처로 연락해 오늘 밤 내가 만나고 싶다고 전해. 최 실장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그가 정하는 곳으로. 그것은 서연이 내밀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이자 항복의 표시였다. 메시지를 받은 지우는 의의라는 생각에 잠시 멈칫했다. 그토록 자신을 밀어내던 그녀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것이다. 무슨 심경의 변화일까? 하지만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그는 보안이 철저하고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한적한 바로 약속 장소를 정했다. 약속 시간. 바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먼저 도착한 지훈은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그녀를 기다렸다. 잠시 후 어두운 조명 속으로 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의 화려함이나 날카로움을 감춘 평범한 검은색 코트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공기 중에는 5년의 세월과 배신, 증오의 파편들이 떠다니는 듯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내 방식은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냉소가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당신의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우리가 각자 움직이는 한 박태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의 관계를 파악했고 그것을 이용해 우리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제 와서 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며칠간의 무력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내 경고를 무시했던 건 당신이었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사과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명백한 행동이었다. 당신이 옳았어요. 위험한 불장난이었죠. 그리고 그 불똥이 당신에게까지 튀었습니다. 내 복수심이 당신의 정의를 방해한 셈이니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녀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기에. 지훈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제 와서 사과를 받자고 부른 건 아닐 테고 본론을 말해 손을 잡자는 겁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과 내가 가진 것을 합쳐야 합니다. 당신은 법을 알고 나는 돈의 흐름을 봅니다. 당신은 수사의 정당성을 쥐고 있고 나는 법이 닿지 않는 곳에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패를 공유하고 함께 박태만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훈이 바라던 바였지만 동시에 가장 경계해야 할 제안이기도 했. 그녀는 여전히 위험한 여자였다. 당신을 어떻게 믿지? 당신은 또다시 당신의 감정대로 움직여 모든 걸 망쳐버릴 수도 있어.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당신은 검사로서의 명예와 인생을 모두 잃게 될 거고 나는 나와 내 아들까지 위험해질 겁니다. 내 아들이라는 말에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결국 모든 것은 민준이에게로 귀결되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 하물며 그 상대가 아이의 엄마라면 좋아. 지훈이 마침내 결심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 모든 행동은 나와 상의해야 해.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나에게 공유해야 해. 숨기는 게 있어서는 안 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더 이상 나를 어린애 취급하며 멋대로 보호하려 들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파트셔요. 당신이 가진 정보 역시 내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공동의 적을 향한 차가운 사리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동맹이 탄생했다. 박태만의 비자금은 대부분 케이맨 제도에 있는 유령 계좌를 통해 관리됩니다. 내가 그 흐름을 거의 다 파악해놨어요. 하지만 그 돈을 한국으로 끌어와 법적인 증거로 만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정보를 꺼냈다. 나는 박태만의 지시로 5년 전 유성정밀 사건을 조작했던 핵심 증인을 확보 직전에 놓쳤어. 내 수사팀에서 정보가 샌 것 같아. 지훈이 받아쳤다. 당신 정보망으로 그 내부 첩자를 찾아낼 수 있나? 찾아내죠. 그리고 당신이 놓친 그 증인도 내가 찾아주겠습니다. 대신 당신은 내가 넘겨준 비자금 자료를 이용해 박태만의 목을 조일 법적인 명분을 만들어내세요. 대화는 빠르고 간결하게 오갔다. 5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그들은 서로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목적을 위한 냉정한 전략만이 오갔다. 지훈은 비록 업무에서 배제되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김 수사관이라는 충직한 수족이 있었다. 그는 김 수사관을 통해 서연이 제공한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사하고 서연은 그녀의 막강한 정보력을 이용해 지훈이 필요로 하는 증거와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양지와 음지. 법과 무법의 경계선 위에서 위태로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화해도 용서도 아니었.
오직 생존과 복수를 위한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동맹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등을 맡겼지만 여전히 서로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칼을 거두지는 않았다. 강지훈과 윤서연의 위태로운 동맹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 법의 칼과 돈의 칼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자 거대한 성벽 같았던 박태만의 제국 곳곳에서 균열의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정보력은 무서웠다. 그녀가 운영하는 이클립스는 단순한 사모펀드가 아니었다. 금융계는 물론 정관계와 언론계, 깊숙한 곳까지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정보망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단 사흘 만에 강지훈의 수사팀 내부에 있던 첩자를 색출해냈다. 그는 박태만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돌려온 부장검사의 최측근이었다. 당신이 놓쳤다는 증인, 박태만의 5년 전 비서 최철웅, 지금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 숨어 있습니다. 서연이 건넨 정보는 구체적이고 정확했다. 그녀는 최철웅의 은신처 사진과 함께 그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루트까지 확보해 지훈에게 넘겼다. 반대로 지훈은 서연이 건넨 방대한 비자금 자료 속에서 박태만의 목을 조일단 하나의 혀를 정확히 짚어냈다. 이 돈의 흐름, 천마 바이오 신약 개발 투자금으로 위장되어 있군. 업무에서 배제된 지훈은 김 수사관을 비밀리에 움직였다. 그는 서연의 자료를 바탕으로 김 수사관에게 비공식적인 내사를 지시했다. 천마 바이오가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뒤 거액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이는 단순한 횡령, 배임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뒤흔드는 거대한 금융사기 사건이었다. 이 증거만 있으면 대검 감찰부도 더 이상 내 손발을 묶어둘 명분이 없어. 박태만을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거야. 두 사람은 늦은 밤 인적이 끊긴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 정보를 교환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사이로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만이 오갔다. 당신이 준 정보 덕분에 내부 첩자를 곧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덕분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박태만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들의 대화에는 여전히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파트너에 대한 일말의 인정과 신뢰가 희미하게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가 가진 무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그 무기가 합쳐졌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실감하고 있었다. 박태만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포위망이 점점 더 숨통을 조여왔다. 언론 플레이로 강지훈의 발을 묶어놨다고 생각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이클립스를 향한 물리적인 협박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서연은 이미 주요 시설의 보안을 군사 요새 수준으로 강화한 뒤였다. 그는 평생을 포식자로 살아왔다. 궁지에 몰린 맹수는 더욱 난폭하고 예측 불가능한 법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법도 돈도 통하지 않는다면 상대의 가장 연약한 심장을 찢어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평소처럼 민준이를 유치원으로 데리러 갔다. 하루 중 유일하게 그녀가 루나 대표라는 갑옷을 벗고 엄마 윤서연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차에서 내리는 그녀를 보며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엄마 서연은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머리카락 냄새가 그녀의 모든 긴장을 녹여주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우리 아들 블록 쌓기 했어요. 내가 제일 높이 쌓았어. 아이가 자랑스럽게 제잘거리는 것을 들으며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주차된 차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평화로운 오후의 공기를 찢으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굉음과 함께 그들 앞으로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서연이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차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순식간에 튀어나왔다. 누구? 서연의 비명이 터져나오기도 전에 한 명이 그녀를 거칠게 밀쳐 넘어뜨렸다. 다른 한 명은 민준이의 입을 막고 아이를 번쩍 들어올렸다. 안 돼.
바닥에 쓰러진 서연이 절규하며 아이에게 손을 뻗었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발버둥 쳤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아이의 공포에 질린 눈이 엄마를 향했다. 그 눈빛이 서연의 심장에 대모처럼 밝혔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다. 괴한들은 민준이를 차에 태우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주차장에는 넘어진 채 망연자실하게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는 서연과 아이가 떨어뜨린 작은 공룡 인형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민준아, 민준아. 서연의 입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려 돈, 복수, 증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이 멈춘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에게도 그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해결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본능처럼 움직여 단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강지훈이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 애써 버티고 있던 서연의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형없이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훈의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준이가 납치됐어.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에서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지훈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태만. 서연은 대답 대신 흐느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어디야? 지금. 당장 그리로 갈게. 30분 후 지훈이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유치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서연은 여전히 넘어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서연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해. 그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지훈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다. 내 아들, 우리 민준이 좀 찾아줘. 제발. 지훈은 그녀를 힘주어 끌어안았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종이처럼 떨리고 있었다. 찾을 거야. 반드시 찾을 거야. 그의 목소리 또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검사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빼앗긴 늑대의 눈이었다. 모든 것이 변했다. 자존심도, 증오도, 복수도 이제는 사치였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뿐이었다. 우리 아들을 되찾는다. 5년 전, 지훈은 그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떠났다. 그리고 오늘, 그는 아이를 되찾기 위해 그녀의 곁으로 돌아왔다. 깨지기 쉬운 동맹은 이제 핏줄이라는 가장 단단한 사슬로 묶였다. 그들은 더 이상 검사와 복수자가 아니었다. 괴물에게 아이를 빼앗긴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그리고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기꺼이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작은 지옥 그 자체였다. 민준이가 납치된 유치원 근처에 급조된 임시지휘본부의 공기는 쇳가루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강지훈은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야수였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선채 이글거렸다. 그의 주변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최정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CCTV 전부 확보해 유치원, 주변 반경 5km, 내의 모든 차량, 블랙박스 영상 1시간 이내로 전부 가져와 통신사 협조받아 박태만과 관련된 모든 인물의 최근 통화 내역, 위치 추적 시작해. 영장은 내가 책임진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다. 업무에서 배제되었던 그의 명령을 이제는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아이가 납치된 이상 이것은 단순한 비리, 수사가 아닌 최우선 긴급 상황으로 격상되었다. 그의 옆에는 윤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모두 마른 듯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지훈의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펼쳐놓고 헤드셋을 낀 채 이클립스의 정보팀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최 실장, 우리 위성을 총동원해서 용의 차량의 예상 도주로를 전부 뽑아내. 경찰보다 빨라야 해. 해커팀, 지금부터 천마그룹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뚫어 박태만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안전가옥, 별장, 버려진 공장까지 그가 발붙일 만한 모든 곳의 위치를 30분 안에 내 앞에 대령해. 법과 불법의 경계는 이미 사라졌. 양지와 음지의 힘이 오직 강민준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지휘본부의 모든 사람들은 숨막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아들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처절한 공조를.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표시 제한 없음. 모든 소음이 멎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을 내서 진정시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폰으로 전원하자 저 너머에서 박태만의 오만하고 역겨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 검사, 내 선물이 마음에 좀 드나, 박태만. 아이는 어디 있어? 아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댔다간. 하하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내 놈이 지금까지 긁어모은 내 비자금 자료, 임상시험 조작 증거 전부 가지고 내게 와. 윤서연, 전현도 함께 와야지. 둘이서 내 발밑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빌면 그때 아들놈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박태만은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다. 인천항 근처에 버려진 폐공장이었다. 그는 경찰 병력을 이끌고 오면 아이의 목숨은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시간 주지. 둘만 와. 명심해. 전화가 끊겼다. 지휘본부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내가 가겠어. 지훈이 말했다. 아니, 나도 가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준이는 우리 둘의 아들이에요. 당신 혼자 가게 둘 수 없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5년의 오해와 증오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등을 맡길 수밖에 없는 동지애, 그리고 부모로서의 처절한 유대감만이 남아있었다. 작전은 순식간에 세워졌. 지훈과 서연이 박태만의 요구대로 폐공장으로 향해 시선을 끄는 동안 경찰 특공대는 서연의 정보팀이 제공한 공장의 내부 설계도와 CCTV 사각지대 정보를 이용해 은밀하게 포위망을 좁히기로 했다. 어둠이 내린 인천항. 바닷바람은 비릿한 녹냄새를 품고 있었다. 거대한 폐공장은 어둠 속에서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지훈과 서연은 약속대로 단둘이 차에서 내렸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전구 몇 개가 공간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중앙에는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채갈이 물려있는 민준이가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아빠와 엄마를 보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발버둥 쳤다. 민준아, 서연이 아이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지훈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들 앞에는 박태만이 수와 몇 명을 거느린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왔는가? 꼴이 볼만하군. 한때는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검사와 금융계를 주무르던 마녀가 이제는 제 새끼 하나 때문에 내 앞에 기어들어왔으니. 지훈은 들고 온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당신이 원하던 거야. 이제 아이를 풀어줘. 풀어달라. 아직 아니지. 박태만이 손짓하자 수아 하나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거칠게 끌고 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렸다. 서연아, 지훈이 달려들려 했지만 다른 수아가 그의 목에 칼을 겨눴다. 자, 강 검사, 네가 사랑했던 여자가 내 발밑에 있군. 그리고 내 아들은 내 손아귀 위에 있지. 이제 네가 할 일은 하나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네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내게 덤비지 않겠다고. 박태만은 모든 것을 가지려 했다.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협했던 두 사람의 자존심까지 완벽하게 짓밟아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날 정도로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는 악마의 발이라도 핥을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서연의 눈빛이 성광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순종적인 희생양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지옥에서 살아남은 암사자였다. 그녀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박태만의 얼굴을 향해 정확하게 분사했다. 그 예상치 못한 공격에 박태만이 눈을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다. 그것이 신호였다. 지우는 무릎을 꿇는 척하다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자신을 겨누던 수아의 칼든 손목을 꺾고 복부를 가격했다. 동시에 폐공장의 낡은 창문들이 일제히 깨지며 경찰, 특공대원들이 성광탄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충성과 고함, 비명이 뒤섞였다. 혼란을 틈타 지우는 민준이에게 달려갔고 서연은 다른 수아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박태만은 고통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민준이에게 달려가 아이의 목에 깨진 유리 조각을 겨눴다. 다들 물러서 이놈이라도 데리고 같이 죽을 테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특공대원들도 지훈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아이의 목에서는 희미하게 핏방울이 흘러내렸다. 아빠.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지훈과 서연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박태만 지훈이 소리쳐 그의 시선을 끌었다. 날 봐. 내 상대는 나야. 박태만의 시선이 잠시 지훈에게 향한 그 찰나의 순간 그의 등 뒤로 그림자처럼 접근한 서연이 손에 들고 있던 쇠 파이프로 박태만의 팔을 정확하게 내리쳤다. 끄악 박태만의 손에서 유리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번개처럼 몸을 날려 박태만을 덮쳤다. 민준이를 품에 안아 보호했다. 모든 상황은 끝났다. 박태만은 팔이 부러진 채 특공대원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바닥에 짓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지훈과 서연 그리고 그들 품에 안겨오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법도, 돈도, 폭력도 모두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의 필사적인 사랑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이런 말도 안 돼. 지훈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축하며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민준이는 아빠와 엄마의 품에서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민준아. 이제 다 끝났어. 서연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두 사람을 자신의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잔혹했던 심판은 끝났다. 폐공장의 어둠 속에서 5년 만에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된 세 사람의 실루엣 위로 멀리서부터 경찰차의 희미한 경광등 불빛이 비춰오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폐공장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한 정적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강지훈의 단단한 팔이 윤서연과 강민준을 함께 감쌌고 서연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등 뒤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있었다. 사건의 후폭풍은 거대했다. 박태만의 납치극은 그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의 마침표를 찍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그는 더 이상 법망을 빠져나갈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즉시 수사팀에 복귀했다. 그의 결백은 자연스럽게 증명되었고 대검찰청은 오히려 그에게 천마그룹 사건의 전권을 위임하며 힘을 실어주었다.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였다. 지훈이 확보했던 증인, 최철웅의 결정적 증언, 그리고 서연이 목숨을 걸고 모아온 박태만의 해외 비자금 흐름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가 합쳐졌다. 지훈의 법의 칼날과 서연의 돈의 칼날은 마침내 하나의 검이 되어 부패한 제국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박태만에게 적용된 혐의는 수십 가지에 달했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살인 교사, 그리고 아동 납치까지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거대 재벌 총수의 추악한 민낯이 언론을 통해 연일 까발려졌다. 천마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몇 달 후 법정 최후 진술에서 박태만은 마지막까지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부러진 팔 때문에 여전히 오만한 눈으로 판사를 노려보았다. 나는 이 나라의 경제를 이만큼 발전시킨 사람이야. 내가 없었다면 당신들 모두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고작 애송이, 검사놈 하나와 복수심에 미친 계집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재판부는 그에게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봉이 내리쳐지는 순간 지우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담담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긴 세월을 관통해온 깊은 허무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도시는 상처를 회복하며 다시 일상을 찾아갔다. 민준이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은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강했다. 무엇보다 이제 아이의 곁에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함께 있었다. 주말 오후 지훈과 서연은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민준이가 연을 날리며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에 청명하게 울려 퍼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5년 전의 날카로운 긴장감이나 어색함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오랜 시간을 함께 견뎌온 동지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침묵이 자리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미안했어. 그는 민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5년 전 당신을 떠났던 거 말이야. 내 방식이 틀렸어. 당신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나는 결국 당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가장 외롭게 만들었어. 당신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게 했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정말 미안했어. 서연아. 그의 사과에는 어떤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알아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제는 알아. 그녀는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당신 말대로 당신은 틀렸어요. 그리고 나도 틀렸죠. 나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나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고 당신을 원망하며 내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었어요. 어쩌면 당신이 진실을 말해주었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당신의 진심을.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을 지탱해온 복수라는 기둥이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실수를 담담하게 마주보았다. 더 이상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 그들은 둘 다 끔찍한 비극의 피해자였고 동시에 서로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이기도 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것은 5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던 질문이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뛰어노는 민준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찾았잖아요. 그녀의 시선이 다시 지훈에게 향했다. 우리는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이 변했고 우리 역시 너무 다른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민준이의 아빠와 엄마예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를 위해서.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사랑보다 더 깊고 단단한 관계.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었다. 아빠, 엄마, 이것 좀 봐요. 민준이가 높이 솟아오른 연을 가리키며 그들을 향해 손짓했다.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리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로 걸어갔다. 지훈은 아이의 한 손을 잡았고 서연은 다른 한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가을 하늘을 수놓은 연을 올려다보았다.
지훈의 어깨와 서연의 어깨가 아주 살짝 스쳤다. 그 작은 접촉에서 그들은 어떤 연인 시절의 설렘보다 더 큰 평온과 안도감을 느꼈다. 1년 후 강지훈은 여전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였다. 살아있는 권력을 무너뜨린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검사 중 한 명이 되었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법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칼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정의는 더욱 단단해졌지만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윤서연의 이클립스는 더 이상 저승사자라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공격적인 투자 방식을 버리고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벤처 캐피털로 회사를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복수라는 족쇄에서 벗어난 그녀는 자신의 날카로운 재능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얼음 여왕이라 불리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부드러운 미소가 자주 번졌.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강민준이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주말마다 아빠와 축구를 하고 평일에는 엄마와 서점에 가는 평범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세 사람은 공항 출국장 앞에 서 있었다. 민준이의 손에는 작은 비행기 장난감이 들려 있었다. 엄마, 우리 진짜 디즈니랜드 가는 거예요. 그럼. 약속했잖아. 서연이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우는 두 사람의 짐이 실린 카트를 밀며 미소 지었다. 5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범한 가족의 첫 여행이었. 세 사람은 함께 출국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통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 햇살은 마치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찬란한 새벽빛 같았다. 과거는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랑은 부서졌지만 그 파편 위에서 더 성숙하고 깊은 유대가 피어났다.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간 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찾을 준비가 돼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